1975년 여름 청계천 봉제 공장 거리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재봉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빽빽이 들어선 3층 건물들 안에서는 수백 대의 재봉틀이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도시의 심장 박동 같았지요. 김순자는 그 심장 박동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9살 아직 여자아이 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손은 이미 베테랑 재봉사의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다른 여공들보다 30분 일찍 공장에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고 재봉틀을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순자야, 또 일찍 왔네. 옆자리 미순이 언니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요. 순자는 소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집에서 동생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오느라 더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그런 사정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집은 청계천 판잣집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온 것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가족 생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재봉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정교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신기했고 자신의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야, 김순자! 오늘 물량이 200벌이야! 다른 애들보다 빨리 끝내면 잔업비 더 줄게! 박두식 반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35살의 박 반장은 이 공장에서 8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체형에 항상 담배 냄새를 풍겼습니다. 여공들을 다룰 때는 반말과 큰 소리가 기본이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그녀는 이미 이 공장에서 손꼽히는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생산량이 다른 사람보다 30% 높았고 불량품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꼼꼼한 성격 덕분에 원단 관리와 마감 처리도 깔끔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미순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박 반장이 자꾸 눈여겨보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응,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거야. 미순이 언니는 이 공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지요. 뭘 조심해야 하는데요? 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잘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미순이 언니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공장장이 각 반장들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월말 실적 점검과 다음 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두식 반장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순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퇴근길 순자는 청계천 다리를 건너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200벌 목표량을 220벌까지 완성했고 공장장께서 수고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공장장이 우리 공장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부반장으로 승진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후보로 김순자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자리에 놓아두었던 바늘과 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죠. 언니, 제 바늘함 못 보셨어요? 미순이 언니에게 물었지만 고개만 저었습니다. 순자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창고에서 새 바늘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김순자,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 박두식 반장이 순자 뒤에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바늘이 없어져서 새로 받아왔습니다. 바늘을 잃어버리다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꾼이야?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원단이 사라지거나 재봉틀에 실이 엉켜 있거나 완성한 옷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순자는 더욱 조심했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반장이 순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순자,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럼 이게 뭐야? 박 반장이 출근부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의 이름 옆에 빨간 펜으로 지각 조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각하거나 조퇴한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 순자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왜 거짓으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서 미순이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모르겠니? 뭘 모른다는 거예요? 박 반장이 왜 그러는지 말이야. 미순이 언니는 주변을 살펴본 후 더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공장장이 너를 부반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한대.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를? 응. 그런데 박 반장이 그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여자가 관리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거지. 미순이 언니의 말에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박 반장의 생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순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박 반장이 취해서 큰 소리쳤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말이야, 얼마나 건방진지 알아? 다른 남자 직원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지. 남자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박 반장의 시선이 순자를 향했습니다. 김순자, 너 말이야.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던데.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반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제 일을 열심히? 여자가 무슨 승진을 바라고 그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승진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 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순자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인지,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잘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순자야, 힘으로만 싸우지 말고 머리로 싸워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바늘과 실이 사라짐. 박두식 반장이. 차근차근 적어나가다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의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펜을 꼭 쥐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순자가 기록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공책 절반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 반장의 방해는 교묘해졌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김순자 때문에 공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일부 동료들이 순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평소 친했던 영희가 점심시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박 반장이 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구까지 잃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자가 완성한 원피스 심벌이 통째로 불량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밥이 터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순자, 이게 뭐야? 박 반장이 불량품들을 순자 앞에 던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대로 만들었는데요. 순자가 옷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이거 다시 만들어야 해! 당연히 잔업비는 없고! 심벌을 다시 만들려면 3일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언니, 이거 보세요. 다음 날 점심시간 순자는 미순이 언니에게 공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당한 일들을 다 적은 거예요. 미순이 언니가 공책을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네, 매일 적었어요. 날짜랑 시간, 누가 받는지까지. 순자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미순이 언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순자는 그냥 억울한 마음에 적어둔 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왜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쓸 데가 있을 거야. 미순이 언니는 공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이렇게 적어볼까? 언니도요? 응. 나도 박 반장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날 오후 미순이 언니가 다른 여자 동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퇴근 후 몇 명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우리도 수첩에 적어볼 생각인데. 정말요? 응. 언니가 설명해줬어. 우리도 억울한 일이 많았거든. 그렇게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퇴근 후 청계천 다리 아래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장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며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각자 집에서는 작은 수첩에 하루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순자가 알려준 방법대로 날짜, 시간, 장소, 증인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후 순자는 예전처럼 매일 밤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늘도 또 적을 게 생겼구나 하며 담담해졌습니다. 미순이 언니도 변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 왜요? 적어두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고.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첩 속에 차곡차곡 쌓인 기록들이 마치 작은 무기 같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보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록을 계속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겠다고. 저 멀리 청계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도 벽을 만나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순자도 그 물처럼 계속 나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가슴 깊이 품고서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동료들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두식 반장이 공장 장실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김순자, 너 해고야!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왜요? 생산성 저하, 동료들과의 불화! 이유는 충분해. 순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런 순간을 대비해 왔으니까요. 반장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가 납득이 안 돼? 너 때문에 공장 분위기가 엉망이잖아.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순자가 가방에서 두꺼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 반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당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까지 다 적었어요. 순자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8월 15일 오전 9시 제 바늘이 없어졌습니다. 목격자는 미순이 언니예요. 8월 22일 오후 2시 출근부에 거짓 기록이 적혔습니다. 박 반장이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순자는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적어서 뭐 하려고? 진실을 밝히려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공장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공장장님, 김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박 반장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해고? 무슨 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켜서요. 공장장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 내 이야기를 들어보자.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저는 해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첩을 펼치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바늘, 조작된 출근부, 고의로 망가뜨린 완성품들. 박 반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다른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순이 언니와 다른 여자 동료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부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공장장의 허락을 받고 4명이 들어왔습니다. 각자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저희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미순이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반장이 여자 직원들을 차별했습니다. 순자만이 아니에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장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 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반장, 이게 사실이야? 저는 박 반장이 더듬거렸습니다. 공장장님, 여자들 말만 믿으시려고 하십니까? 말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 날짜, 시간 목격자까지. 공장장이 수첩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장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반장, 당신은 다른 공장으로 전보 조치하겠어요. 박 반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공장장님, 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나도 잘못했어요.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공장장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 미안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반장으로 승진 발령을 내리겠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의 실력과 용기를 인정합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순자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대단해. 언니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미순이 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맞아요. 기록하길 잘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순자는 청계천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록 하나가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순자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머리로 싸우라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너는 정말 기특한 딸이야. 부녀가 나란히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물소리가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부반장이 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공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자 직원들이 더 당당해졌고 남자 직원들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매주 금요일마다 동료들과 만나는 시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차를 마시며 일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새로 들어온 애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미순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엔 무슨 일이 있어도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새로 입사한 여자 직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바로 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순자는 차분히 들어주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반장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살의 정미가 작은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미아야, 잘했어.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반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 다 적었어요. 그럼 이제 함께 해결해보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장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무턱대고 참는 대신 기록하고 혼자 견디는 대신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김순자 부반장, 수고 많아요. 별 말씀을요? 다른 공장에서 우리 공장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자 부반장이 일을 정말 잘한다면서.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공장이 모범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공장에서도 여자 직원을 관리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봉제 공장 거리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순자야, 힘들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더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늦어도 괜찮다. 야간 고등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부반장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청계천 다리에서 잠시 쉬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했습니다. 3년 후 순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관리직으로는 청계천에서 처음으로 대학교 야간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식 날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부반장님,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순자야,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고생 많았어. 딸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순자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작은 수첩은 여전히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 노동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배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는 그 작은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기록해보세요. 날짜, 시간, 장소, 증인까지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78세가 된 지금도 순자는 그 수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느질 상자 옆에 소중히 보관된 그 작은 공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록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길이 열린 거야. 작은 수첩 하나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